1년 넘게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 양국이 이번 주 실무팀 회동을 앞두고 잇따라 화해 손짓을 주고받으면서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중국은 무역 전쟁 여파로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오늘부터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 향방과 한일 경제 갈등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부과하려고 했던 관세 조치를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번 조치로 이제 미중 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압박을 계속할 걸로 보였는데 그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주간 연기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보면 먼저 미국에 대해서 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정부인데요. 미국산 돼지고기와 그 콩에 대한 수입을 20%나 늘렸고 네. 또 그 중국이 70주년 건국 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측에서 먼저 유화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국이 입법화해서 법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이걸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해결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긴 했지만 이게 좀 넘어야 될 고비가 좀 많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이제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이번 주에 이제 실무팀 회동이 열릴 예정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1년 이상 진행되는 미중 간 그 무역 협상에서 사실 미국이 더 경제적인 타격을 얻으리라고 초반에는 예측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1년 이상 지나고 보니 중국이 많이 타격을 받아서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나 고위급에서나 더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반 기업인들과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의 급격한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대답을 얻어내기도 하였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는 게 미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또 미국 기업이 더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이런 실무적인 선에서의 구체적인 사안을 많이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스몰 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스몰 딜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스몰 딜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반 이후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런 진전 없는, 결과 없는 중국 협상에 대해서 무슨 결과를 작은 것이라도 네. 갖고 가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위 투 트랙이라 그래서 정치 사안과 경제 사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압박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미국도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 문제는 이번에 무역 협상과 분리를 하는 투 트랙을 첫 번째 스몰 딜로 가져갈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로 작은 경제적인 선물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첫 번째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수입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속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작은 선물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장기화되면서 지금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 상황 최근 들어 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가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볼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올 상반기 6% 초반대입니다. 네.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정확히는 28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물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거의 6%에서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7월부터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8월부터는 네. 마이너스 0.8%, 즉 마이너스 1%나 급 하락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가요? 생산자 네. 물가가 그렇게 네. 변했는데 우리가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 바로 전에 변동하는 것이고 즉각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약 20%인데요. 앞으로 1년 안에 이게 0%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이런 성장률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지불 준비율, 시중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내렸다는 게 상당히 다급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반드시 이자율을 내리거나 직접 3천여 개의 시중은행에 지시하는 형태의 그런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한 걸로 보이는 지불 준비율을 내렸다는 것은 통화 정책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도 시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도 살짝 0.1% 내렸는데 이런 지불 준비율 0.5% 인하와 기준금리 0.1% 인하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은 이유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미중 간 무역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 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로존, 일본까지 중앙은행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풀기에 나서면서 환율 전쟁이 좀 재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환율 향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 환율이 참 주식보다 예측하기가 네. 어렵고 이제 변동성도 더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계 4대 중앙은행, 즉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초까지 2018년까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긴축적 돈 공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다가 지금은 다 같이 내리는 금리를 내리고 네. 통화를 더 공급하는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갑자기 돌아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일어나는 거는 결국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되면은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네. 그 혼란 상황에서는 엔화가 상당히 국제 투자자들한테 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1,200원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아마 1,100원 수준에서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뭐 금리 내리고 지준율 낮추고 이런 좀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중국 경기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중국 경제를 표현할 때 달리는 자전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전거가 달리지 못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큰 파국이 올 걸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피하는 길이 고성장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피해가는 길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중국의 너무나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도 빚이 많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3천여 개 이상의 그 시중은행이나 공기업이 정부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런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 중요한 정책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중국이 가장 강하게 시행하는 경제 정책이 소위 디레버리징입니다. 민간 기업의 빚을 낮추고 파산할 기업은 그냥 파산하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오히려 돈을 더 늘리고 이자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내부적으로 중국 정부 안에서 정책 충돌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문제는 구조조정과 정책들 사이의 조화 없이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그 화이트리스트 이제 제외했고 우리도 이번 주 안에 일본을 곧 제외할 예정인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 우익 성향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내세우는 개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있으실지.
네, 이번에 아베 총리가 개각을 한 내용을 보면 우익 인사들을 대거 중용을 해서 네. 앞으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서 양국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제외를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출 품목을 제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다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눈치 보기와 이렇게 긴장 상태가 상당히 오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백악관 볼턴 미국 안보 보좌관이 사임을 하였는데 이 볼턴 보좌관이 가장 사용하던 정책이 경제 정책과 정치적 압력을 섞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거였는데 미국도 이번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투트랙으로 정치 경제 문제를 분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마도 일본과 한국과의 그런 정치 경제 갈등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부당하게 가한 것은 너무나 증거도 많고 일본 정치인과 아베 수상의 발언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WTO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소를 할 경우에 최소한 3, 4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일본 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외 로비 이력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외무성의 홍보 예산이 거의 1조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50배에 달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WTO의 판단을 유리하게 받아내야 되지만 또 WTO가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내도 그게 강제성도 없고 일본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중순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석을 합니다. 그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한미 동맹 균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떻게 일본과 좀 경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지소미아 종결 이후 한미 간의 갈등이 커진 것은 반드시 봉합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직접 거론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간접적으로라도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주의에 해치고 국가 간의 경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